네, 안녕하세요. 이대 서울병원 김영진입니다.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지금부터 제4회 이대 서울병원 협력병영과 함께하는 런치 웨비나를 시작하겠습니다. 강의를 시작하기 앞서 이대 서울병원 진료협력센터 윤하나 센터장님 모시고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대 서울병원 진료협력센터장 윤하나입니다. 오늘도 저희 이대 서울병원 런치 웨비나에 참여해주신 여러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이대 서울병원은 원장님께서 계속해서 꾸준히 저희를 지원해주신 덕에 잘 성장하고 있고, 어려운 시기에 선생님들도 도움이 되고자 꾸준하게 계속 이런 학술적인 그런 백그라운드를 준비를 해서 꾸준하게 런치 웨비나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좋은 시간 되시기를 바라고요. 또 저희는 주기적으로 2달에 한 번씩 계속 꾸준하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님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는 이대 서울병원 정형외과 성사현 교수님께서 경추 척수층의 진단과 치료에 대하여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성사현 교수님은 척추관 협착증, 경유추 디스크 질환, 척추 외상 등의 척추 질환을 전문으로 하고 계십니다. 소개 감사드립니다. 저는 성사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훌륭하신 원장님들 앞에서 발표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말씀드릴 것은 어떤 것을 말씀드릴까 하다가 사실 저보다도 더 경험도 많고 잘 아시는 것도 많으실 것 같고 해서 어떻게 하면은 좀 이렇게 진단이나 치료가 클리닉에서 지연되면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는 병은 어떤 게 있을까 고민하다가 경추 척수층에 대해서 진단 및 치료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경추 퇴행성 질환의 흔한 증상은 크게 3가지, 축성 경부통, 신경근증, 그리고 척수증 3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척수증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고 앞에 2개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축성 경부통이란 상지로 방사되지 않고 경부, 후두부, 견갑골의 후방에 국한되는 통증을 의미하며 주로 승모근에 의한 통증, 추간판 및 후관절의 퇴행성 변화에 의한 통증이 주 원인입니다. 크게 승모근에 의한 승모근의 근막 통증 종류가 추간판과 후관절에 의한 통증을 나눌 수가 있겠는데 승모근 근막 통증 종류는 근육과 주로 그 경계 부위를 따라 통증을 호소하는 것이 특징적이고 TPI나 ASWT 등이 잘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비해 추간판 및 후관절 통증 같은 경우는 통증이 주로 피부 분절을 따라서 오른쪽 그림과 같이 피부 분절을 따라서 통증을 호소하게 되고 축성 압박을 할 시에 통증이 약화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2가지 종류 모두 다 그래도 보존적 치료에는 잘 반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신경근증은 상지의 특정 감각 신경 분포 영향을 따라서 감각 또는 운동신경 관련된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고 주로 이제 추체나 구추관절, 후관절의 골급 그리고 연성 추간판 탈출증에 의해서 신경이 눌리면서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추간판이 변성이 되면서 추간판의 높이가 감소하고 불안정성이 증가하고 골격이 성장하는 등의 원인들에 의해서 신경근이 기계적으로 압박이 되게 되면 여기서 염증 반응이 발생해서 신경근증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염증 반응이 발생하면은 이 반응에 따라서 화학물질도 하고 혈관 투과성이 증가하게 되고 이에 따라 신경근이 다시 부종이 더 생기고 이에 의해 기계적 압박이 다시 더 진행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겪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주사나 경구약으로 NSAID나 스테로이드 등 치료를 통해서 이러한 연결고리를 끊어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이 감각이 먼저 발생을 하게 되면 운동량과 반사저하가 한 50에서 70% 정도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대부분 연관절을 이렇게 외전할 경우에 통증이 완화되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 외래에서 증상이 심한 환자 같은 경우 아예 머리에 손을 얹고 있습니다. 통증은 오른쪽 그림처럼 피부 분자를 따라서 주로 호소를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신경근증 또한 안정 및 물리치료, 운동치료, 세마스판 교정 등에 잘 반응을 하는 편이며 경구약의 반응이 없을 때 우선적으로 해볼 수 있는 것은 점막에 스테로이드 주사가 있겠습니다. 네, 저는 주로 트랜스포라미널로 인젝션을 하는 편인데
MRI 소양처럼 혹시 6, 7번 레프트 쪽으로 디스크에 의해서 압박되고 있는 부위에 트랜스포너블 인젝션을 한 뒤에 하면은 대부분 좋은 결과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12주 이상의 보존적 치료에 호전 없는 통증이나 근력 약화가 있을 경우에는 수술적인 치료를 고려를 하게 되며 그 이상이 되더라도 약물 치료 잘 가능할 경우에는 경과 관찰을 하게 됩니다. 주제인 경추 척수증은 경추의 퇴행성 변화에 의해서 신경 압박으로 인해 일어나는 경추의 척수 기능장애를 의미하고 경추간판 탈출증, 가운데로 돌출이 되는 추간판 탈출증이나 후종인대 골화증이 가장 큰 원인이며 이외에도 퇴행성 척추증이나 종양, 정막의 혈종 등에 의해서도 척수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선적 대부분의 발생하는 환자에서는 선천성 또는 발달성으로 정상에 비해서 척추관이 좁은 척추관 협착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주로 척수증을 일으키는 원인은 전반에서는 척추체나 척추의 추간판 그리고 후종인대에 골화된 후종인대에 의해서 압박이 되는 경우가 많으며 후방에서는 우리가 황색인대 그리고 황색인대가 골화되면서 후관절이 비유가 되면서 압박되어 척수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초기 증상은 젓가락질하기가 힘들거나 글씨 쓰기가 힘들거나 단추나 짚어치우기가 힘든 게 초기 증상인데 대부분은 이러한 부자연스러운 숨풀림이 생길 때가 아니라 조금 더 진행한 보행장애가 생겼을 때 환자가 의뢰에 내원을 하게 됩니다. 통증은 한 30~40% 정도에서 발생을 하고 신경근증과는 달리 꼭 피부 분절을 따라서 발생하는 게 아닌 이기적인 위치에서 통증을 느끼는 것이 특징적입니다. 이러한 척수증 환자에서 척수 신경의 추체로가 눌리면서 손에 특징적인 수부 증상을 나타내는 것을 척수증 손, 마이오로패시 핸드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그립 앤 릴리즈 테스트와 핑거 에스케이프 사인의 양성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적인데 그립 앤 릴리즈 테스트는 주먹을 완전히 쥐었다가 펴는 과정을 10초에 20번 이상 할 수 있으면은 저희가 정상이라고 보고 대부분 척수증이 어느 정도 진행된 환자들은 젊은 사람의 경우에도 10초에 10번 이상 하기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핑거 에스케이프 사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내전근이나 손가락의 신전근이 약화가 되어서 30초 이상 신전되고 내전 상태를 유지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하는데 30초라는 시간이 생각보다 외래에서 긴 시간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환자에게 이렇게 손을 모으라고 해놓고 다른 차팅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30초 동안 유지하고 있는지 봐서 양성 여부를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인버티드 라디알리스 리플렉스 사인은 특히 이제 경추에서 가장 문제가 많이 생기는 부위로 알려져 있는 경추 오비권에서 척수가 압박되고 공 부위에서 신경근이 같이 압박되는 경우에 생길 수 있는 소견으로 C5,6번에서 압박이 되면서 경추 6번의 신경근이 압박이 되고 이에 의해서 상완 요골근의 건반사는 감소를 하게 되고 그 아래에 있는 C7번과 C8번 같은 경우는 프로모터 뉴런 사인에 의해서 오히려 항진된 소견을 보이는 것이 인버티브 라디알리스 리플렉스 사인입니다. 이쪽 MRI 사진처럼 오른번에 디스크가 있으면서 시그널 체인지가 있고 이제 신경근도 같이 눌리는 환자에서 환자의 직접적인 사진 동영상은 아닌데 정상적이라면은 요골근을 쳤을 때 익스텐션 하게 되는 게 일반적인데 이런 환자에서는 쳤을 경우에 익스텐션이 안 되고 오히려 나머지 손가락들이 플렉션 되는 형태를 띠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척수증이 어느 정도 있다고 저희가 판단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코코만 사인은 외래에서 가장 편하게 할 수 있으면서 하부 경추부의 척수가 압박에 의해 생길 수 있는 증상입니다. 그림처럼 손목을 신전한 상태에서 다른 손가락을 편안하게 굴곡된 자세를 취하게 한 뒤에 중지에 우리가 근위지간을 신전한 상태로 고정하고 원위지간을 갑자기 굴곡을 시키면은 다른 손가락들이 굴곡이 되면 우리가 양성으로 보게 됩니다. 익스텐션 상태에서 손가락 갑자기 굽히면은 나머지 손가락이 플렉션 되게 되고 내전되게 되는 형태를 띠게 됩니다. 기타 앵클 플로누스나 우리가 무릎 반사 증가되고 바빈스키 사인 같은 경우는 되게 후기에서 나타나게 되며 척수증이 심한 경우에는 하지의 강직이나 대소변 장애를 동반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다른 질환과 간별 진단하는 것이 중요한데
임상 증상이 증상이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는 경우에는 다발성 경화증이나 길란발의 증후군을 한번 의심해 볼 수가 있고, 증상이 상하지 편측에 주로 집중되는 경우에는 뇌혈관 질환, 또 이제 주로 운동신경에만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운동신경원 질환을 의심해 볼 수가 있으며, 상체 기능이 보존되고 하지에만 주로 이상이 있는 경우는 충추에 관련된 수관판 질환이나 충추의 황색인대 고화증 같은 것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환자도 이제 척수증 유사한 증상으로 왔는데 충추부에 쪽 황색인대 고화증이 있어서 이에 대해서 치료를 했었던 환자입니다. 동반될 수 있는 질환은 앞서 설명드렸듯이 경추의 동일 부위 혹은 유사한 부위에 신경근증이 동반되는 경우가 있고, 또 경추의 후만증이 동반되는 경우에는 치료할 때 좀 저희가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약 5에서 13% 정도에서는 경추 협착증과 함께 요추 협착증이 같이 동반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걸 팬데믹 스파이널 스테노시스라고 합니다. 흔히 이제 하지에 대한 단순 위압감뿐만 아니라 하지의 방사통 이런 것도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그 MRI 이밸루에이션을 할 때 풀사시탈 또는 요추에 대한 MRI도 추가적으로 시행을 해서 같이 있는지를 좀 확인을 해야 되고, 같이 있는 경우에는 대부분 경추 수술을 우선하긴 하지만 수술 이후에도 하지 증상, 특히 방사통 같은 경우 남을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경추 척수증을 신경학적으로 분류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은데, 이것은 이제 척수의 손상일 때랑 거의 동일하고 예후도 비슷한데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척수증의 정도를 평가하는 데는 흔히 쓰이는 게 누리 클래시피케이션이 있는데, 이제 임상에서 항상 사용하진 않고, 대부분 이제 그레이드 2가 되는 경우에 게이트 디스터번스가 발생하기 때문에 대부분 그레이드 2 이상에서 환자들이 오게 됩니다. 흔히 우리가 수술 전에 어떤 척수증의 정도를 평가하고 수술 후에 임상 증상을 평가하는 데는 오른쪽에 있는 제페니스 오소페디 어소시에이션 스코어를 가장 많이 이용을 하게 되며, 상지, 하지, 감각, 배설 기능으로 나눠서 점수를 평가하고 수술 후에 얼마나 좋아지는지 평가하는 데 가장 많이 사용을 합니다. 영상 검사에서는 이제 가장 먼저 엑스레이를 시행해 볼 수 있는데, 경추의 퇴행성 변화, 얼라이먼트의 변화, 척추 간 협착증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선천적인 협착증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파블로브 레이쇼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척추체에 비해서 척추관의 길이가 얼마나 큰지, 더 크거나 최소한 더 커야 정상인데, 대부분의 이제 척수증 환자에서는 오른쪽처럼 0.8 미만으로 감소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며, 이런 경우에 척수증이 발생할 경우에 예후가 나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에 CT 같은 경우는 하드디스크나 어떤 OPLA 같은 경우를 감별하는 데 가장 용이한 검사이며, 수술 같은 것을 계획할 때 어떤 나사의 방향이나 길이 등 케이지의 길이 같은 것을 판단할 때 유용하게 사용이 됩니다. CT 마이올로그래피는 정확한 검사는 보이긴 하지만 인비시블이기 때문에 최근에 잘 시행하지 않습니다. 혹시 가장 편하고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것은 MRI 검사가 있고, 비침습적이며 어떤 척수 자체의 상태나 신호 변화를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가장 정확한 검사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통 이제 직접적인 어떤 시그널 체인지가 있는지, 혹은 단면적이나 단면의 비를 통해서 실제 척수 압박이 얼만큼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척수증은 진행성 장애로서 보존적 치료에는 잘 가능하지 않고, 증상이 한번 발생하기 시작하면 자연수술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부 환자에서는 증상이 지속적으로 진행하거나 갑자기 약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약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오른쪽 환자 같은 경우는 평소에 증상이 없는 OPL 환자였었는데, 자전거 타다가 넘어진 이후에 갑작스럽게 사지마비가 발생했던 환자입니다. 보면은 시그널 체인지가 동반되어 있고 외상의 흔적으로 경추의 컴프레션 표시와 같이 동반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MRI에서 우연히 발견된 어떤 척수 압박이 보이는 경우에 저희가 신체 검진을 면밀하게 해서 조기 증상 징후가 없다면은 대표적으로 이제 핸드 클럼지니스나 어떤 게이트 디스터번스가 없다면은 경과를 관찰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경근증이 동반되어 있다면 우선적으로 신경근증에 대해서 약물 치료나 물리치료 같은 것을 권유를 하고, 척수증에 조기에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손의 이상이나 보행장애 이상에 대해서 환자에게 잘 설명을 해서 그런 증상들이 즉시 발생하는 경우에는 즉시 다시 내원할 것을 설명해주고, 앞에 환자처럼 특히
경추부의 갑작스러운 외상에 주의할 것을 설명해주고 보존적 치료를 시행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척수증 관련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대개 수술적 적응증에 해당이 되게 되면 진단이 지연되는 환자일수록 수술 후에도 경과가 좋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어 가능하면 조기에 수술이 권장됩니다. 얼마나 빨리 해야 되는지 논란이 있는데 대부분은 진단되면은 늦어도 6개월 이내에 하라고 되어 있으며 수술 시에도 환자분께 꼭 설명을 해야 될 게 이것은 증상이 호전되는 것도 물론 좋지만 1차적으로는 척수증의 증상의 진행을 막는 것이라고 설명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겠으며 수술로서 젊은 환자거나 척수증이 심하지 않거나 증상 발현이 짧을수록 좋은 예후를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이제 수술 방법에 해당되는데 수술적으로 접근할 때는 저희가 보통 전방 또는 후방 척수증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보통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전방으로 하는 경우는 병변이 한두 분절에 국한되어 있는 경우에 혹은 신경근증이 같이 동반돼 있어서 치료가 필요할 경우에는 전방으로 접근하는 것이 더 유리하고 이제 병변이 3분절 이상으로 많을 경우에 그리고 신경근증이 별로 없고 척수증 증상이 주증상일 경우에는 후방에서 하는 방법을 고려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신경근증이나 척수증이 동시에 동반이 되어 있으면서 눌리는 구조가 앞에서 설명됐던 앞뒤에서 같이 누르고 있거나 후만증이 있거나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전후방 수술을 통해서 수술을 좀 고려를 해볼 수가 있겠고 또는 이제 추간파 탈출증이 여러 레벨에 걸쳐 아주 심하게 있는 경우에는 전방에서 제거하려고 하다가 이제 척수의 손상을 우려할 수 있을 때도 후방에서 먼저 감압을 시행하고 전방에서 유압수를 시행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진 보면 좀 험하게 되어 있긴 한데 오히려 이렇게 이 방법이 안전하게 시행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케이스 몇 개를 보시면은 사실 9세 남자고 수개월 전부터 왼쪽 팔 저림이 있었는데 내원 한 열흘 전부터 보행이 어려워지는 증상으로 내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엑스레이 상에서는 그렇게까지 스폰딜로시스는 심하지 않고 로도시스는 잘 유지되고 있고 약간의 상처 속에 협착이 있었으며 게이티스 스펀스가 있고 핸드에 클럼지 디스크가 있는 환자였습니다. MRI에서 다른 레벨은 비교적 약간씩 좁아져 있긴 하지만 C3, 4번의 위주로 시그널 체인지를 동반한 디스크 소견이 관찰이 되었습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는 협착은 심하지가 않았었고 척수의 압박이 한 레벨에 국한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안테리어에서 전방에서 추간판을 제거하고 유압을 하는 수술을 시행을 했고 스스로 주제 외래에 오셨을 때 보행장애 많이 호전되었고 클럽니스도 호전되었고 있습니다. 다음은 77세 남자고 4개월 전부터 보이기 어렵고 숟가락질이 어려워지면서 보존적 치료 시행에서 증상이 악화되어서 큰 병원 진료 권유받고 대화를 하자입니다. 엑스레이에서 보면은 퇴행성 변화가 좀 심하기는 한데 그래도 로도시스는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고 협착증이 조금 있는 환자였습니다. 주로 그리벨리 테스트나 클럼스 테스트 포지티브였었고 게이티스 테스트도 동반이 되는 환자였습니다. MRI를 보면 이제 3, 4번, 4, 5번, 원리는 7번까지 이렇게 좁아져 있는 구조가 디스크와 함께 후방에서도 리가멘트 플라보면 하이퍼트로피가 같이 동반되어 있어서 앞뒤로 눌리고 있는 상태였으며 환자가 고령이고 그리고 신경근 증상은 별로 심하지가 않았고 여러 레벨에 걸쳐서 문제가 있었고 했기 때문에 이 환자는 후방에서 이 척추관을 넓혀주는 라미노플라스티 시술을 시행했고 시술 후에 이렇게 척추관이 넓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레벨은 많아 보이지만은 전방으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안전하게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렇게 고령의 환자에서 주로 선호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제 아까 환자 같은 경우는 로도시스가 있었는데 로도시스가 없거나 혹은 OPLL이 큰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K라인이라는 CT나 엑스레이에서 평가를 해서 이 경추 2번부터 7번까지 이은 가상의 선이 척추체에 닿거나 OPLL 같은 걸 닿는 경우는 후방 감압을 시행해 주어도 부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전방에서 교정을 해주거나 후방에서 아예 로도시스를 만들어주면서 교정해주는 수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앞에서 했던 어떤 라미노플라스티의 컨트라인디케이션에 해당할 수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다음은 55세 남자고 수개월 전부터 우측 팔이 아팠었고 한 달 전부터 근력 약화 및 보행장애가 있어서 내원을 했고 엑스레이 상에서 카이포시스도 좀 있으면서 양쪽에 이제 경추의 추간공이 좁아져 있는 소리랑 같이 관찰되었습니다.
CT3에서는 C3번, 4번 근처에서 오필의 소견이 같이 있었고 전반적으로 척추관이 다 좁아져 있는 모습이 여러 레벨을 거쳐서 관찰이 되었습니다. MRI에서는 C5, 6번에 코드 시그널 체인지가 있었고 3, 4, 5, 6, 4, 5, 5, 6, 6, 7 네 부분에 걸쳐서 그 5번이 가장 심하게 코드가 다 컴프레션 되는 모습이 관찰되었습니다. 또 오블릭 뷰에서도 이 포라멘까지도 막혀 있어서 신경근증도 같이 동반이 되어 있는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 같은 건 나이가 비교적 젊었고 카이포시스가 동반되어 있어서 단순히 라미노플라스티는 좀 어려웠고 신경근증에 대한 해결도 해줘야 되고 특히 5, 6번 같은 경우는 전방에서 디스크도 제거해줘야 되기 때문에 전후방 수술을 고려를 했습니다. 좀 아까 보였을 때 좀 험악한 세제처럼 보이는 게 있는데 사실 수술 자체는 더 간단합니다. 이제 1차에서 후방 감압술을 먼저 시행해주고 목을 이제 플렉션한 상태에서 안전하게 시행해주고 스크류만 먼저 박아놓고 한 보통 이틀에서 길게는 일주일 정도 후에 앞쪽에서 먼저 디스크 제거를 해서 유압술을 시행해준 다음에 그날 같은 날 그냥 포지션만 체인지해서 뒤에서 그대로 걸어주는 방식으로 수술을 진행하게 되고 두 번째 수술할 때 뒤에서 코드가 그대로 보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터 MRI를 보면은 이제 프리옵에서 좁아져 있던 부분이 다 충분히 풀려 있고 스파이널 코드가 뒤로 이동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까지 이동하면은 저희가 이제 C5 팔시라고 해서 경추 오번 신경이 당겨지면서 뒤로 이동하면서 당겨지면서 일시적인 마비가 호소하는 분이 마비를 호소하는 분들도 있는데 환자분도 약간의 근력 저하는 수술 전에도 있었고 수술 이후에도 우측 팔에 대한 근력 저하가 있다가 수술 1년 전에 얼마 전에 외래 오셨는데 그래도 4 이상으로 근력은 회복되었고 보행장애는 완전히 개선된 환자였습니다. 마지막 케이스인데 54세 남자였었고 5개월 전부터 양쪽 손이 저리고 젓가락질이 잘 안 되는 증상이 있었고 엑스레이 상에서는 오도시스는 괜찮았고 C 경추 4, 5, 6번에 약간의 디스크 스페이스 내려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별게 아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MRI를 찍었는데 저희가 이제 3, 4, 5, 6번에 걸쳐서 심한 디스크가 동반되고 특히 4, 5번 같은 경우는 거의 코드가 3분의 2 이상 눌려있는 라이트 사이드로 디스크 익스트루전이 같이 관찰되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안테리어로 그냥 4, 5번만 해주는 게 나을까 고민을 처음에 했었는데 환자가 척수도 굉장히 좁고 저것을 이제 이렇게 익스트루전이 된 경우에는 디스크를 직접적으로 제거를 해줘야 되는데 앞에서 무리하게 이제 제거를 하다가 사실 종종 마비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뒤에서 충분히 먼저 감압을 해주고 하기로 저희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후방에서 먼저 이상에 있었던 세레벨을 감압을 해주고 나서 전방에서 덜 심했던 3, 4번을 제가 나머지 두 마리는 직접 디스크를 제거하면서 고정을 해주는 수술을 시행을 했고 이제 1차 수술을 했을 때 뒤에 감압술을 해놔서 코드를 충분히 이동시켜 놓고 2차 수술 때 뼈를 심고 고정을 해주는 방법을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이제 보통 환자가 외래에 왔을 때 이미 척수증 대부분은 이제 보행장애로 오게 되는데 있는 경우로 오면은 우선적으로 MRI를 시행을 해서 척수 압박이 만약에 없는 경우에는 앞서서 간별 질환의 상태나 다른 질환이 먼저 간별이 필요하겠으며 척수 압박이 있는 경우 혹은 MRI를 먼저 찍었는데 우연히 척수 압박이 발견돼서 신체 검사를 시행했더니 척수증이 있는 경우에는 조기 수술을 고려해야 되고 이런 경우에 클리닉이라면은 저희 병원 보내주시면 제가 치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척수 압박이 있으나 증상이 없는 경우에는 신경근이나 경부증이나 경부통이 동반되어 있다면 거기에 대한 보존적인 치료를 시행하면 되겠으며 환자에게 원인을 충분히 해서 청수증 증상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내원하시고 수술까지도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설명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강의는 서울병원 정형외과 황역호 교수님께서 편한 족부 통증의 진단 및 치료에 대하여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황역호 교수님은 당뇨발, 발목 외상, 우주 예방증 등의 족부 질환을 전문으로 하고 계십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정형외과 황역호입니다. 저는 발 및 발목 관절과 당뇨병성 족부 질환, 소아 외상 하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족부 대원가 선생님들께서 편하게 접할 수 있는
발의 통증 및 진단과 그에 따른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순서는 개략적으로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그다음에 전족부의 질환과 그다음에 후족부의 질환으로 나눠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모든 정형외과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아나토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발이라는 곳은 굉장히 좁은 공간이고 또한 어떤 위치에 따라서 어떤 병이 있는지 굉장히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으시고 실제로 저보다 또 경험이 좀 있으신 개원이 계시는 선생님들께서도 그런 면을 보실 텐데요. 이 위치가 어디가 아프냐에 따라서 그거에 대한 질병을 할 수 있고 질환을 감별할 수 있는 것이 이 흔한 그 족부 질환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편의적으로는 앞에 말씀드린 전족부, 이 윗부분과 그 다음에 후족부, 우리가 흔하게 나오는 이제 족저근막염이라고 하는 그런 병이 흔하게 발생하는 후족부의 두 개로 크게 나눌 수도 있고 또 앞에 전족부에서는 엄지발가락 통증이 좀 더 빈도가 많기 때문에 전족부에 엄지발가락 주변으로 통증이 있는지 이러한 아나토미와 그다음에 환자분의 호소한 증상, 위치를 잘 감별하고 또한 그 피지컬 이그잼을 하실 때 같이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엄지발가락 통증으로는 크게 이제 통풍이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가장 이제 빈도가 높은 할루스, 발구스라고 하는 발가락이 바깥쪽으로 휘는 무지 예반증이 있고 또한 이제 젊은 연세가 조금 있으신 남자분한테 좀 후반하는 무지 강제증이라고 하는 할루스 리디스라고 하는 병이 있습니다. 또한 신발을 신고 그다음에 하이힐을 많이 신는 여성분들과 젊은 남자분에게 좀 발생할 수 있는 세사모라이티스라고 하는 종자골염이 있는데 그 세 개 다 위치가 어느 정도 좀 비슷하고 기 때문에 이걸 좀 구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엄지발가락 이외의 통증으로는 아까 말한 통풍도 있을 수 있겠고 그다음에 발 후족부에 있는 플란타 파사이티스라고 족저근막염, 그다음에 무지해반증, 그다음에 모토스 뉴로마라고 하는 말초신경이 커지는 지간신경종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두 번째 발가락에 흑발하고 있는 MTB 조인트라고 하는 이제 중족골 부분에 관절에 이제 미열성 괴사가 있는 프라이버 디지즈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또한 소아뿐만 아니라 성인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발가락 변형, 말레토라든지 헤머터, 플러토라 같은 발가락 변형들이 엄지발가락 이외에 통증이 있을 수 있겠고 또 이제 중년에 이제 환자분들이 많은데 건연내시라고 해가지고 다섯 번째 중족골 주변으로 통증이 있는 이러한 소근막류라고 하는 병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한 것들을 다 제외하고 나면은 지간신경종과 프라이머 디지즈, 그다음에 발가락 변형 같은 이런 것들이 남는데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감별할 것이 환자분이 발이 아파서 병원에 오셨다. 그러면은 엄지발가락 주변에 통증이 있는지 아니면 2에서 5번까지 그 외에 부분에 통증이 있는지를 구별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것이 통증으로는 가장 빈도가 높은 플란타 파사이티스가 있을 수 있고 스텐디나이티스, 그다음에 흔하진 않지만 뒤에 케이스 소개해드리겠지만 칼카니우스의 스트레스 프랙처가 생각보다는 또 이거 감별해야 될 질환입니다. 그다음에 힐패드 아트로피라고 하는 것은 발가락 뒷구의 지방층이 좀 더 축소가 되고 고령으로 인해서 이러한 지방층이 얇아질 때 생기는 증상이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신경이 지나는 길이 이제 어디가 눌리거나 아니면 어떤 감정적 스트레스 같은 어떠한 무릎 같은 걸로 인해서 눌리는 경우에 러브 인트레먼트 신드롬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에 이제 우선 전족부의 통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케이스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엄지발가락이 아프고 안쪽이 아프고 보기 나서 튀어나와서 보기 싫다라고 하는 이제 중년 여성분들이 예를 보셨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은 이제 저같이 족부를 전문으로 하고 전공한 사람은 이제 대부분 떠오르는 증상이 질환이 몇 가지가 있겠죠. 가장 많은 것은 무지 예반증이라고 하는 그 병이 가장 빈도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은 두 번째 발가락 바닥으로 굳은살이 계속 배긴다고 얘기하시고, 그다음에 발가락 위로 엄지 넘어간다. 그다음에 맨발로 실내에 다닐 때 괜찮다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엑스레이를 확인해 보면은 54세 여자분이 레프트 분이온이라고 하는 이쪽 메타타조 팔랑자 조인트 쪽으로 통증이 있고 두 번째 발가락이 아프다고 하는 거 보시면은 엑스레이 찍으면 당연히 이런 식으로 발가락에 무지 외반 변형이 있습니다. 무지 외반이라는 거는 우리 몸의 중심으로 인해서 바깥쪽으로 이제 발가락이 휘는 것을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외반 변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밀다 보면은 두 번째에 스트레스가 많이 부과가 돼요. 그래서 원래는 우리 체중의 50% 이상은 엄지발가락 바닥에서 이제 체중 부하를 해야 되는데 다음과 같이 변형이 발생하면은 두 번째 발가락으로 체중이 이 스트레스가 옮겨가서 두 번째 발가락에 통증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뭐 시중에는 저도 얼마 전에 홈쇼핑을 봤는데 이제 이런 무지해방 변형을 막아주는 이러한 보조기들이 굉장히 많이 요즘에 개발도 되고 팔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의 진행은 좀 더 막아주긴 하지만 좀 진행된 것을 다시 원래대로 돌아온다 일으키는 좀 하기 어려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점점점 이러한 보조기가 좀 더 발달되고 또 간소화되고 환자들이 좀 많이 착용하면서 그런 것도 좀 더 장기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술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어떤 분들은 이제 소프티슈 우리가 말한 근육이랑 힙줄만 좀 제거를 해줘도 좋아진다고 하는 분들이 있지만은 결국에는 저희 같은 이제 정형외과 의사들이 봤을 때는 뼈를 교정을 해놓고 뼈의 위치를 바꿔놔야지만이 이게 이제 결국에는 해결이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오세톰이라고 하는 이제 절골술이 있는데 그거를 몸에서 먼 쪽에서 하는지 아니면 중간에서 하는지 아니면 몸에서 가까운 곳에서 하는지를 나눌 수 있겠고 아스로데시스라고 하는 것은 변형이 너무나 진행되거나 아니면 관절이 너무나 손상이 돼서 뭐 절골술을 하더라도 관절에 통증이 남을 것 같다 하면은 아예 그냥 융합술을 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이제 개원과 선생님들께서 많이 하시는 미니멀 인베이시브 최소 침식으로 하는 이제 치료들이 이제 개발이 되고 또한 이러한 대한 연구 결과가 좋다고는 알려져 있고 뒤에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복잡한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제 수술적 치료를 결정을 하고 어떤 수술 방법을 할 건지를 하는데 다 떠나서 제가 이제 실제로 이제 수술도 해보고 환자들 외래에서 보면은 가장 중요한 거는 절골술을 어디서 위치해서 하느냐 이거는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환자분은 어떤 분을 절골 수술을 해야 되는지 그러한 수술의 인디케이션을 잘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첫 번째 메타타자 베이스에서 오세톰이라고 하는 절골술을 하고요. 얇은 플레이트를 대서 픽세이션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하지만 두 번째는 이분도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체중이 늘리니까는 Y 오세톰을 해가지고 이제 거기를 약간의 쇼트닝 오세톰이라고 해서 이거를 절골해서 약간 짧게 하는 수술을 준비하기도 합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셀이라고 하는 오퍼레이션인데 이거는 이제 미니멀 인베이시브 중에 하나죠. 여기만 이제 정말 스텝 운동만 내서 안에 기구를 집어넣고 절골술을 한 다음에 바깥에서 긴 KY라고 하는 핀만 고정하고 약 3주 정도 거치를 하고 나면 나중에 외래에서 이렇게 핀을 제거하기 좀 더 용이합니다. 하지만 이 수술의 단점은 첫 번째 에이킹이라고 하는 포지션 팔랑스 프랙터의 오세토미를 동시에 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어서 육안으로 보기에는 조금 더 교정이 덜 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장점으로는 미니멀 인베이시브로 최소 침식으로 할 수 있다는 장점이고 수술 시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20분, 15분에서 20분 정도 할 수 있는 짧은 수술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최소 침식 중에서 요즘에 이제 각광받고 있는 테크닉 중에 하나가 미카라고 해가지고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메타타잘의 디지털 부분 혹은 프록시말만 약간 절개를 해가지고 절골술을 시행합니다. 그 다음에 바깥에서 퍼큐테이너스라고 하는 바깥에서 이러한 나사옷을 굵은 것을 두 개를 고정을 하고 한 3주 정도 기체적 부하를 하면은 뼈가 유니온되고 이것은 이제 JBJS 2021년에 올라온 것인데 다음과 같이 골이 이제 다 유합이 돼서 한누수 발골수가 교정된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55세 남자 환자고 엄지발가락이 아프다는 주소를 내어놔 있습니다. 걸을 때 주로 아프고 등산하거나 운동할 때 통증이 있고 발등이 튀어나옴이 있다는 것이 주 증상입니다. 그래서 환자분이 엑스레이가 없어도 이런 증상을 왔을 때는 첫 번째 발가락에 관절염 변화가 굉장히 심하구나라고 저는 추측을 할 수 있겠고 엑스레이를 확인해 봤을 때 다음과 같이 왼쪽에 퍼스트 메타타조 팔랑자 조인트에 굉장히 심한 디제너레이션의 체인지가 관찰되고 이것 때문에 관절염이 소실되어서 통증이 발생한 것으로 저희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MRI 이밸루에이션 하면은 다음과 같이 첫 번째 조인트에 볼시스트 동반되어 있고 카틸리지 웨어가 관찰되어서 이로 인해서 통증이 발생했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컨저큐티브 트리트먼트로는 비스트레스성 소형 진동제를 복용하고 신발을 약간 이제 모디피케이션을 하거나 아니면 물리치료 같은 것을 할 수 있겠고 치료로는 관절경을 이용해서 데브리먼트를 할 수 있는
굉장히 최소 절개를 할 수 있겠지만은 사실은 제가 뭐 케이스의 그 증례가 많지는 않지만 해보면 결과가 그렇게까지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키엘렉토미는 나와 있는 뼈를 절골해 놓고 절골이 아니라 나와 있는 이제 뼈가 튀어나온 부분을 제거하고 진행.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굉장히 심한 관절염 변화가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아스베스라고 하는 관절 위협술을 동시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환자분도 앞에서 보여드린 환자분도 같이 이제 관절염을 소실시키고 플레이트를 이용해서 픽세이션을 한 다음에 이제 관절 위협술을 시행하였습니다. 나중에 이제 내부 종모를 제거하고 나서는 이런 식으로 관절이 위압되고 통증이 소실된 것을 환자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케이스는 32세 남자 환자로 엄지발가락 바닥이 아프다고 그러고 걸을 때 아프다. 그다음에 최근에 무리한 운동과 여행을 심하게 갔다 온 적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은 우리 발바닥에 세사모이드 정도의 위치를 한번 아픈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다음과 같이 컴프레션을 해서 세사모이드 발바닥에 있는 종자골 주변으로 아픔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보고 엑스레이를 찍었을 때 다음과 같이 변화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종자골을 저희가 아는 데서는 미디얼과 라테랄 두 군데로 나눠져 있는데 보면은 이제 이렇게 두 가지를 갈려져 있는 환자들이 종종 옵니다. 근데 이게 과연 프랙처일까? 골절로 인해서 두 개로 갈라져 있는지 아니면 선천적으로 이게 두 개가 분리되어 있는 선천의 변화인지는 사실 구별하기 굉장히 어렵지만 이 두 개 사진을 봤을 때는 이제 이쪽은 뼈의 모양이 동글동글하고 그다음에 어떤 변화가 심하게 보이진 않지만은 오른쪽 보면은 이제 두 개 미디얼 세사모이드 쪽으로 골절면이 좀 더 보이고 약간 면의 이레귤라티가 좀 보입니다. 그래서 두 개를 보고 이거는 바이파타이타 선천적으로 두 개가 분리되어 있구나. 오른쪽은 골절이 좀 더 의심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피지컬 이그제본에서 정말로 그쪽에 텐더니스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밸류에이션은 뭐 MRI를 찍어서 주변으로 종자골 주변으로 이더마토스 체인지가 있는지, 인플라메토리 체인지가 있는지를 확인해보고 또 필요하다면은 뭐 수술적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많이 활용한 방법은 다음과 같이 이제 환자분이 깔창을 하나 구입을 해갖고 와서 이런 식으로 세사모이드가 눌리는 부분을 디컴프레션하는 깔창을 좀 해보라고 합니다. 환자분이 해보시고 덜 눌리면 아무래도 아픔이 덜 생기고 통증이 덜 생기고 인플라메이션의 반응이 이제 감소되기 때문에 좀 좋아진다고 하고 서저리를 한다는 것은 대부분 먼저 주변의 조직을 염증 조직을 좀 없애거나 아니면은 아예 그 종자골을 없애는 방법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오전에 어떤 외래 환자분이 오셨는데 비슷한 나이 30대 환자분이 너무 통증이 심하고 여러 가지 치료를 해봤는데도 계속 아프다. 그래서 저한테 오셔서 MRI를 촬영하고 이제 그쪽으로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해서 익시전을 하고 지금 1년 정도 된 분이 오늘 오전에 오셨는데 굉장히 통증이 좋다고 하고 가셨어요. 그래서 익시전도 사실은 뼈를 떼는 것 자체가 좀 더 이제 좀 부담스러울 수 있겠지만은 적극적으로 환자분이 보존적 치료를 6개월에서 1년 해봤는데도 통증이 너무 심하다 그러면은 익시전, 세사모이덱토미를 해보는 것도 배우고 싶겠습니다. 58세 여자 환자분이고 발 앞쪽이 아프고 걸을 때 아프다. 발가락이 저릴 때 있고 가장 환자분이 많이 얘기하는 게 양말을 신고 있는 것 같은 두둑한 느낌이 있습니다. 모래알이 낀 것 같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가장 생각해야 될 것은 로토스 뉴로마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엑스레이는 찍어도 정상으로 나오고 인프레션은 굉장히 많죠. 페리페랄 뉴로패시도 있을 수 있고 메타테라 헤드에 프라이봉을 할 수 있는 AVN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요즘에 좀 각광받고 있는 이제 말초의 바스큘러 인서피시언스로 인해서 통증이 있는 것들 이런 게 있지만 가장 그래도 후발하는 것은 로토스 뉴로마. 그래서 피지컬 이그제으로는 다음과 같이 지간 사이의 텐더니스를 통해서 책에서는 월더스 클릭이라 해서 뭔가 클릭이 느껴진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클릭이 느껴지는 경우는 전체 환자의 절반 이하인 것 같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 우선은 환자가 호소한 통증, 아까 말한 증상들, 그다음에 컴프레션을 했을 때 통증이 있는지를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의 진단 툴로는 초음파를 저희가 하죠. 그래서 지간 신경 사이에 발가락 사이에 신경이 커져 있는 뉴로마를 확인하면 이거 로토스 뉴로마라고 생각할 수 있겠구나라고 그다음 치료를 할 수 있겠습니다. 로토스 뉴로마는 다음과 같이 메타타잘 본 사이에 인터디지탈 너브가 지나가는데 이리테이션으로 인해서 너브가 좀 더 커지고 뉴로마를 기르기 때문에 좁은 공간에서 접근하는 신경학적 증상을 유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는 뭐 여자분들이 굉장히 호감하고 있고 남자와 여자에 비교했을 때 제가 보기에는 뭐 1대9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앞에 뭐 전족부가 너무 눌리는 신발을 신는다든지 하이힐을 많이 신는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고 호발하는 부위는 두 번째, 세 번째와 네 번째 발가락 사이에 서드 웹 스페이스에 좀 더 호발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활동을 하거나 신발을 뭐 좁은 신발 신는 게 좀 더 심해진다고 하고 그다음에 뭐 컴프레션을 하면 클릭이 느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엑스레이에서는 뭐 대부분 증상은 뭐 발견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초음파 검사는 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MRI를 찍은 경우도 있지만 굉장히 작은 변변이라든지 약간 해상도가 뭐 좀 떨어지는 MRI에서는 좀 디텍션하기 좀 어려운 작은 변변이어서 좀 한계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초음파에도 나오지 않는데 환자분이 고체 뉴로마를 의심이 된다면 첫 번째로 약간의 0.5cc 정도의 리도케인을 웹스페이스에 좀 인젝을 해보고 만약에 환자분의 증상이 좀 좋아지거나 아니면 주사가 이제 인젝션을 들어갈 때 자체가 너브에 이제 이리테이션을 일으키면은 약간 찌릿하다 통증을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혹시라도 이걸 진단의 툴로 하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컨저버티브 트리트먼트는 신발을 좀 넓은 거 신으라고 말씀드리고 힐 신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바닥에 이제 뭐 깔창 같은 거를 하는 거를 말씀드리고 만약에 환자분이 좀 더 빠른 치료, 적극적 치료를 원하시면은 스테로이드를 약간 1cc 정도는 웹스페이스에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하실 거는 너무나 단기간에 자주 인젝션을 하면은 주변에 있는 리가멘트랑 부분에 리소션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이제 단기간에 자주 인젝션을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약물 치료는 첫 번째로는 가마펜틴, 그다음에 프레가발린 같은 약을 3주 정도 복용을 해보고 경과가 어떤지를 추진관찰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술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뭐 굉장히 많은 빈도는 아니지만은 얼마 전에 수술했던 환자분인데 트랜스 메탈 리가멘트를 제거하고 사진이 좀 작아서 보이지 않지만 약간 뉴로마 보이는 익션하고 난 상태인데 이렇게 제거하고 나면은 통증이 좋아지는 경우도 있지만은 정말로 더 악화되는 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30%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하시는 것보다는 약물 치료라는 주사 치료 같은 보존적 치료를 좀 하신 다음에 그래도 환자가 계속 호소한다면은 어느 정도 페일리어가 있다는 것을 미리 좀 공지를 하시고 수술까지 하시는 경우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 케이스는 35세 여자 환자분이고 두 번째 발가락에 텐더니스가 있다. 하지만 무제한 면역이 심하지 않고 이런 경우에는 가장 이제 호반한 게 아까 말한 세컨트 메타타자 헤드의 AV에 있는 거죠. 그래서 MRI를 확인해 보면 다음과 같이 헤드 주변으로 이로전이 있고 그다음에 카틀리지 레이어가 같이 색깔이 좀 변하는 거죠. 그래서 프라이머 디지라고 지금은 진단명이 되어 있지만은 예전에부터는 굉장히 다른 이름으로 많이 불렀습니다. 제가 전공의 할 때만 해도 이제 저희 좀 시니어 교수님께서는 오스티오 네크로시스라는 표현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골에 골개사가 좀 발생했다. 그래서 이유는 잘 모르겠다. 우리가 사실 고관절 같은 고관절에 오스티오 네크로시스가 있다는 것은 스테로이드 보응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선행 요인이 많은데 이 프라이머 디지는 오스티오 네크로시스의 선행 요인이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무지해방 변형이 있고 두 번째 발가락에 컴프레션이 많이 되면 좀 발생하는 어떤 연관성은 조금 있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이름으로 불렸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하지만 수술적 치료의 가장 이제 목표는 다시 아티큘라 관절면을 원래대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수술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제가 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절개를 하고 메타타잘 액티비 조인트 도잘로 어프로치해서 절개를 한 다음에 텐더를 옆으로 시키고 이런 식으로 연 다음에 이제 얇은 센지탈 솔을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클로즈 오세토미를 합니다. 그래서 관절면이 망가지고 소실된 부분을 없애고 밑에서 위로 올려서 관절면이 이루는 메타타자 헤드의 모습을 원래대로 바꿔놓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정은 다음과 같이 얇은 스핀 오프 스크류라 해가지고 고정하고 바로 뗄 수 있게끔 얇은 스크류로 고정을 하게 됩니다. 포스트옵 보면은 이제 관절면이 모양이 괜찮아지고 통증도 많이 소실되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다음과 같이 이제 환자분 다섯 번째 메타타자 헤드로 주변으로 통증이 있다고 보면은 이제 우선 육안으로 봤을 때
바깥쪽 발이 굉장히 굳은살이 많습니다. 그래서 엑스를 찍어봤을 때 네 번째 메타타잘 샤프트에 비해서 다섯 번째 굉장히 바깥쪽으로 데비에이션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겠고, 수술은 다음과 같이 아까 세리 오퍼레이션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메타타잘 중간 부분을 오세토미를 한 다음에 굵은 KY를 고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바깥쪽에 조그만 뼈를 제거하고 콘딜렉토미를 하는데 그거 해도 좋아진다는 분들이 있지만은 결국에는 그 발볼을 좀 더 좁게끔 풋 미드스를 좀 좋게 해야지만이 결국에는 좀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수술 방법이 있고 결국에는 나중에 3주 정도 있다가 KY를 외래에서 제거를 합니다. 그러면은 뭐 발폭이 좀 더 좁아졌기 때문에 바깥쪽에 굳어지는 그런 통증을 많이 감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후척부 통증입니다. 가장 많은 것은 아무래도 뒤꿈치 통증을 환자들이 호전하죠. 엑스레이 찍으면은 다음과 같이 하고론도 디포미티를 해서 칼카니우스 주변으로 아킬레스 인서션 주변에 뼈가 좀 자란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아킬레스 테니나이티스, 스트레스 프랙처, 파사이티스, 팻 아트로피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이제 본이 좀 자라있는 모습 보고 환자가 아픈 것이 아킬레스 인서션 부분인지를 확인한다면은 아킬레스 테니나이티스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32세 남자 환자가 발뒤꿈 통증을 받고 하고론 디포미티가 동시에 관찰됩니다. 그래서 MRI 찍어보니까는 아킬레스 다발 주변으로 인플라메토리 티슈들이 있고 약간 시스틱 체인도 좀 관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는 뭐 유전적 치료를 하죠. 약을 주고 스트레치 운동하라고 하고, 그다음에 최근에는 저는 ESWT라는 체중력파 치료를 많이 하는데 아킬레스건 환자분한테 체중력파 치료를 굉장히 좀 권고할 만큼 좋고 연구 결과도 효과가 있다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인젝션을 하는 경우는 약을 복용하고 충격파 치료를 했으나 여전히 통증이 있을 때는 스테로이드 인젝션을 좀 오래 해보기도 하고, PRP 치료를 저는 이제 경험을 해보지 못했지만은 주변에 개원가에 계시는 이제 원장님들 얘기를 들었을 때는 제 생각에 한 60% 이상의 효과는 있는 것 같습니다. 서지컬 옵션으로는 엔도스코피를 해서 열지 않고 관절경으로 아까 말한 하고론도를 제거하거나 하는 경우, 엔도스코피는 다음과 같이 관절경이라는 것은 삽입을 해서 주변의 염증 조직이라든지 뼈가 좀 자란 부분을 제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아까 하고론 디포미티가 좀 더 소실된 거죠. 여덟 번째 환자분은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환자가 기저질환이 어떤 게 있는지를 꼭 이제 문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발 뒤꿈치 통증이 있는데 환자분은 이제 신장 이식 20년 전에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가장 생각을 해야 될 게 뒤꿈치 통증이 있고 신장 이식에 병력이 있다 하면은 스트레스 골절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다음과 같이 컴포지션을 해와야 됩니다. 그러면은 엑스레이에서 아까 보인 것처럼 너무나 체중을 딛고 다니고 하기 때문에 생기는 스트레스 프랙처가 발생합니다. 그다음에 아홉 번째 케이스인데 59세 여자 환자가 아침에 일어날 정말 첫발 통증이 제일 심하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앉았다가 일어날 통증이 있다고 하면은 가장 호발하고 생각해야 될 게 플란타 파사이티스입니다. 다음같이 엑스레이에서 본인 스퍼가 좀 자란 부분도 좀 관찰되거든요. 그래서 이쪽을 눌러보면은 굉장히 통증이 아프다고 합니다. 하지만 구별해야 될 것은 포스터 티비알 너브라는 데서 나온 분지하는 형태가 있는데 이쪽에 미디얼 플란터 너브, 라테럴 플란터 너브, 그다음에 칼카니얼 너브의 미들 브릿지를 주변을 피해서 눌러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을 누르면은 당연히 티넬 사인이 이제 양성이 나오기 때문에 플란터 파자가 붙는 위치. 제일 많은 게 딱 만져보면 뼈가 좀 튀어나온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를 눌러봐서 통증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초음파 검사를 하셔서 파시아의 두께가 좀 두꺼워져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도 있겠습니다. 치료는 굉장히 많죠. 충격파 치료는 저는 주로 하지만은 인젝션도 하는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어떤 분들은 아예 캐스트를 2주 정도 하는 분도 있는데 저는 약을 우선 복용을 해보고 그래도 호전이 없다면은 충격파 치료, 세 번째는 스테로이드 인젝션 이렇게 단계별로 하고 있습니다. 엔도스코픽으로 아까 튀어나온 보니스퍼를 파쇼너토미를 하는 부분도 있고 이런 식으로 뼈가 아까처럼 튀어나온 부분 좀 소실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사실은 후족부에서 가장 많은 거죠. 그냥 많이 쓰면 많이 아픈 거예요. 오버로드, 오버유즈, 푸신드롬, 힐 신드롬이라고 말하는데 다음과 같이 뒤꿈치가 굉장히 아프다. 저같이 지금 장시간 서 있어도 뒤꿈치가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많이 쓰기 때문에 뒤꿈치가 아프다는 것이 사실은 제일 많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리는 여러 가지 병과는 좀 구별해줘야 하죠. 그래서 제가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발해의 통증에 대해서는 로케이션과 위치가 어딨냐, 그 다음에 환자분이 어떻게 아프신지를 꼭 히스토리 테이킹을 열심히 하시고, 저 같은 경우는 환자분한테 어디가 아프니 손가락으로 한번 찍어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환자분은 굉장히 뭉뚱그려서 말씀하셔요. 발이 아프다. 그럼 저는 다시 여쭤보고 발에 어디가 아픈지 다시 여쭤보고, 그래서 환자분이 그제서야 뭐 발목이 아픈지 아니면 발 뒤꿈치 아픈지를 눌러보시는데, 그 다음에 피지컬 하면서 조금씩 범위를 좁혀가는 것이 좋겠고, 결국엔 적절한 진단을 해야지 적절한 치료가 할 수 있고, 그래야지 좀 더 결과가 보장되는 것 같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4차 이대서울병원 런치 웨비나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강의로 찾아뵙겠습니다. 어려운 시간 내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